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다운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보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고민과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 불만제로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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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국가대표가 된다는 건 상위 1%에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상위 1%에 있는 보험 국가대표 김준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보험을 꼼꼼히 분석해드리는 보험탐정 김윤표 전문가입니다. 네, 보험은 요리랑 같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약을 어떻게 구성하시는지에 따라서 좋은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고의 특약들로 시청자님들한테 알맞는 최선의 보험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셰프 김진수입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들과 인사 나눠봤습니다. 오늘의 칭찬보험들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은 암보험입니다. 암보험에 대해서는 오늘 김준호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손보험 다음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을 암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암보험이라는 게 사실 이제 진단금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외에 다른 특약인 치료비나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입원 수술 등 굉장히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입할 수 있는지 요약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 건데 이 가입한 시기마다 보험 회사마다 사실 보험료를 적게 내신 분도 있고 좀 많이 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명쾌하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MC님한테 질문 한번 드릴게요. MC님도 혹시 암보험을 가입하고 계실까요? 물론이죠. 저도 암보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진단금도 준비하고 있고 수술비랑 치료비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준비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가입한 회사마다 보장 내용이 좀 다르다는 건 좀 알고 계실까요? 그 내용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저도 가입할 때 설계사분께서 이 보험이 좋다 해서 그냥 가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MC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냥 설계사들의 말을 듣고 내가 암보험을 가입하면 그냥 암에 대해서 다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지금 TV를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가입한 회사나 시기마다 보장 내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끔 보면 과거에는 이제 담당자의 말만 믿고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증권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암보험을 준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지금 오늘 이 내용을 잘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실제 저희 어머니가 약 한 7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었는데 이때 당시에 저희 어머니 친구분도 유방암 진단을 받고 300만 원의 진단금을 받으셨어요.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어떤 보험이냐에 따라서 보장받는 금액 혹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누구는 5천만 원을 받고 누구는 300만 원을 받고 너무 속상할 거예요. 사실 보험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가장 위급할 때 내가 보장을 받기 위함인데 이렇게 적게 받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마음이 속상하거나 시청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암보험을 잘 준비해야 되는지 좀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사망 원인을 보면 1위부터 5위, 4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들이 암, 뇌, 심장 그리고 당뇨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10명 중에 7, 8명은 이와 같은 질병으로 진단을 받고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이래서 실손보험 다음으로 암보험을 가장 많이 가입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시면 암진단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래서 암보험을 제대로 잘 준비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는 3가지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생식기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하자. 두 번째, 암치료 특약을 준비하자. 세 번째, 고해감, 희귀암 말고 보장이 넓은 통합암 진단금을 준비하자는데요. 이제 생식기암이라고 하면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보험을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제가 MC님한테 질문을 하면 혹시 생식기암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까요? 안 그래도 제가 일반암에 대해서는 위암이나 간암 이런 암들을 일반암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생식기암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암을 생식기암이라고 부르는지 이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지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듣긴 하지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인데요. 생식기암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그리고 방광암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폐나 위나 간 같은 이런 일반암으로 보장받는 걸 생식기암 보장이라고 합니다. 같은 보험료를 내는데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희 업계에서는 사실 깡통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 이 부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과거에 생명보험사 상품들에는 대장전 막내암을 제외한 유방암, 자궁암, 생식기암 이런 부분들을 일반암이 아닌 소외암으로 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손해보험사는 일반암으로 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증권을 한번 꺼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같은 보험료를 내지만 생식기암이 일반암으로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한번 이번 기회에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생식기암, 자궁암, 그리고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에 대해서 일반암으로 보장을 준비하자입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이 암보험을 잘 준비하는 팁에 대해서는 이 생식기암을 일반암으로 보장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두 번째에 대해서는 이 암치료 특약에 대해서 준비하자고 써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뜻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 그대로 암 치료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자인데요. 암 치료는 진단금을 제외한 수술비도 될 수 있을 거고요. 입원비도 될 수 있을 거고 혹은 항암 치료비 아니면 방사선 치료비 이렇게 여러 가지의 특약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약들을 준비하자라는 게 암 치료에 대해서 준비하자라입니다. 암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어떠한 의료 행위를 하지 않고 진단을 받음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지만 암 치료비는 내가 입원을 한다거나 수술을 하고 혹은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특약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 항암 치료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의 사례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7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고 유방암을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후에 항암 치료를 대략 한 10회 정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항암 치료가 사실 1세대부터 지금의 3세대까지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면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첫 번째 표에 보시면 1세대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보장을 수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2세대 항암 치료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았던 부분인데 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리카락이 흔히 빠진다거나 혹은 속쓰림, 두통 이런 것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제 3세대 치료인 항암 치료제라는 게 있는데 이 표적 항암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MC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네. 1세대, 2세대에서는 이제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3세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알고 있었는데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비용이 이렇게까지 비싼지는 저도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표에 보시는 것처럼 3세대 항암 치료비는 보통 한 번 회당 맞는데 적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700만 원까지 비용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보통 10회 정도를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제 치료가 된다라고 하는데 500만 원씩 10번만 해도 비용적인 부분은 5천만 원이 소요가 될 거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암 진단금을 준비하면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준비하는데 암 치료비가 5천만 원 넘게 발생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 표적 항암 암 치료제를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표적 항암 치료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아마 부담스러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치료, 표적항암 치료제 특약들을 준비하시면 암 보장에 대해서 혹은 암 보험에 대해서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여기에 입원비나 수술비, 항암 치료비들이 있는데 이 입원비 수술비들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어쨌든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는다라는 그런 보장이 있고요. 수술비도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암 진단을 받고 진단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2차암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재발암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암 수술비라든가 입원비들을 함께 준비하면 복층 설계로 암 보장에 대해서 좀 잘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진단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암 치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통합암 치료라는 게 있는데 세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암 진단금이라는 건 이전의 과거 암 진단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암에 대해서 한 번만 단 1회만 보장을 했었는데 통합암은 생식기라든가 혹은 기관지, 소화기관 이렇게 각각을 나눠서 각각 보장하는 통합암 진단금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다음번에 바보가 아닌 이상 암보험을 다시 가입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합암으로 진단을 하면 진단금을 준비하면 각각 보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대신에 재발암이나 전이암에 대해서 보상하는 게 아니라 새로 발생하는 원발암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통합암에 대해서 준비하실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암보험을 준비할 때 중요한 팁 3가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3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도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암보험을 준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께서 암보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오늘 내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생식기암에 대해서 일반암으로 보장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생명보험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유사암이나 소액암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암치료 특약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실손보험이 보장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암치료 특약과 암진단금을 함께 준비한다라고 하면 나중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은 그냥 일반 암이 아니라 통합암 진단금으로 보장을 해서 각 부위별로 각각 보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암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들어봤는데요. 그럼 오늘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네. 이제 본인의 암보험은 전문가들은 결국 어떻게 암보험을 꾸려가고 있는지 이 부분들도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김준호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암 진단금은 얼마 정도로 준비하시는지, 뭐 수술비나 아니면 암 관련 특약들은 어떤 걸로 좀 준비하고 계신지 이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어머니가 또 암 진단을 받으셨었고 저희 아버지랑 뭐 외할아버지도 암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암은 가족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암보험을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일단 통상적으로 진단금 같은 경우에 생활비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연봉을 측정해서 준비하는 게 좋고요. 저는 대략 한 5천만 원 이상의 암 진단금을 준비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암 치료 특약 또 통합암 진단금에 대해서 그리고 수술비랑 입원비도 충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진단비는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외 특약들도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 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지금 두 분의 전문가님도 계세요. 전문가님들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표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전문가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암보험, 혹시 어떤 암보험인지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암 진단비로는 8천만 원 준비하고 있고 고액 항암 치료비 특약이나 수술비, 입원비 등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8천만 원 정도의 진단금과 고액 항암 치료비 특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김진수 전문가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암보험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세 가지 상품으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오. 예, 첫 번째는 당연히 비갱신으로 이제 암보험을 이제 토대를 잡아놓아서 준비를 해놨고요. 비갱신으로는 6천만 원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안이 이제 폐암 관련해서 저희도 가족력이 있어요. 그래서 폐암 관련돼 있는 이제 암보험, 폐암에 집중돼 있는 암보험을 따로 별도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갱신형 보험으로 추가 보완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비갱신은 기본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약간 20년 안에 제가 무조건 암에 걸릴 것 같다라는 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20년 갱신짜리로 암보험금 별도로 1억 5천짜리를 준비를 해서 일반암 진단비로는 한 2억 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폐암의 진단을 받을 경우에는 2억 5천까지도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3중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해두셨는데요. 우선 비갱신으로 진단비 6천만 원,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셔서 폐암에 집중된 암보험도 준비를 해두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갱신형으로 1억 5천만 원의 진단금까지 준비하고 계신다고 설명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내용 참고하셔서 암보험 꼼꼼하게 준비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첫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두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2대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윤표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뇌혈관 질환 보험입니다. 뇌혈관 질환 중 뇌졸중은 예로부터 중풍이라고 불리며 많은 분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질병입니다. 발병부터 치료까지 빠른 시간 안에 진행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많은 분들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 중 뇌졸중은 이 혈관 안에 찌꺼기 혹은 기름기라고 말하는 혈전이 쌓여서 혈관을 막아버리는 뇌경색과 막힌 혈관이 팽창하면서 터진 후에 뇌 속에 피가 고이는 뇌출혈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뇌혈관 질환은 전체 중 10% 정도만 완전히 회복이 될 수 있고 70에서 75% 정도는 다양한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뇌경색을 진단받으신 60대 남성분이 계신데 다행히도 골든타임 안에 병원에 도착하셔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지금까지도 일부 마비를 겪으면서 일상생활에 좀 불편함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뇌혈관 질환을 보험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늘어나는 발병률과 진단받았을 경우에 드는 막대한 비용 때문입니다. 네, 뇌혈관 질환 먼저 살펴보고 있는데요. 뇌졸중 안에 뇌경색과 뇌출혈이 있게 되고요. 뇌경색이 심화되면 뇌출혈로 이어진다는 점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발병률도 높고 또 위험도 높은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뇌혈관 질환에 걸리는 이 원인에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뇌혈관 질환의 원인은 가장 큰 요인으로는 고혈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에 걸리신 분 중 47.9%가 고혈압을 앓다가 뇌졸중에 걸리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운동 부족, 혈중 지방, 잘못된 식습관 등이 그 다음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비만과 스트레스도 한몫하고요. 흡연과 알코올 섭취, 그리고 심장질환과 당뇨병도 뇌졸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를 하셔야 하고 가족력이 없다 하더라도 평소에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잘 관리하셔야 뇌혈관 질환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뇌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시면 뇌혈관 질환의 입원 지급 건수는 2009년 대비해서 약 1.8배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고요. 통원 지급 건수는 무려 31배가량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차 변화되는 생활 환경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조기에 발병하는 확률과 그리고 발병률이 같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 곧장 직업 상실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소득 단절에 대해서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는 소득 상실 비용이 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소득 상실 비용만 최소 1억 3,500만 원 정도 잡고 있고요. 직접 의료 비용은 2,300만 원, 간접 의료 비용은 약 600만 원 정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비용을 전부 더하면 1억 6,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질병입니다.
또한 뇌혈관 질환은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여러 번 동반하기도 합니다. 뇌 기저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약 2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뇌종양 수술은 1,600만 원 정도가 들게 됩니다. 이러한 수술비뿐만 아니라 향후에 회복되는 단계까지 고려했을 때 필요한 금액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관련 보험은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엔 치료하는 동안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좀 보험으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험으로서는 이런 혈관 질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오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험에서는 보상을 받을 때 진단비는 질병 코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뇌혈관 질환은 크게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뇌출혈의 경우에는 I60, 61, 62번 세 가지의 질병 코드를 보장하게 되고요. 뇌졸중은 뇌출혈과 더불어 I63, 65, 66 이렇게 세 가지를 추가로 보장하게 됩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는 전체 뇌혈관 질환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옛날 보험의 경우 뇌출혈이나 뇌졸중으로 구성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전체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 중에 약 9%는 뇌출혈을, 뇌졸중은 6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 뇌졸중 담보만 들고 있다라고 하면 전체 보장 중에서 37%의 공백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뇌혈관 질환에서 보험을 준비할 때 보장 범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제로도 이렇게 좀 보장 범위가 좁아서 공백이 생겨서 보험금 지급을 못 받으시는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주변에도 이런 사례가 있을까요? 네,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분들 중에서 30대 초반의 나이에 뇌동맥류, 이제 흔히 뇌꽈리라고 불리는 뇌동맥류에 진단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빠르게 발견한 편이라서 큰 후유증은 남진 않지만 지금까지도 긴 시간 통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진단받으신 다음에 보험회사에다 보험금을 청구하셨는데 안타깝게도 뇌졸중으로만 구성된 특약만 가지고 있어서 뇌동맥류에 대해서는 따로 보험금을 받으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넓은 범위를 보장하면서 돈만 내고 보험금은 타지 못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보험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보장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이 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심장 질환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나요? 네, 심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장 질환 또한 뇌혈관 질환 못지않게 사망률이 높고 위험률이 높아서 그 심각성이 두드러지는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허혈성 심장 질환과 혈관 외에 심장에 대한 근육 혹은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심장 질환으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는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들 수 있습니다. 심장 질환 또한 국내 환자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통한 조기 예방과 건강 검진이 필수입니다. 이러한 심장 질환의 주요 발병 인자는 연령으로 꼽을 수 있는데요. 남성의 경우에는 45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이라면 꾸준한 건강 검진을 통해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족력을 꼽을 수가 있는데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분께서 관상동맥 질환을 경험하셨다면 특히 심장질환 쪽에서 주의해야 합니다. 이어서 고혈압이나 흡연 등의 심장질환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질병 사망 원인 순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뇌혈관 질환보다 높은 순위에 있습니다.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니 사전에 각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뇌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 심장질환 또한 최근에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지난 2009년 대비해서 심장질환 환자 수의 입원 지급 건수는 약 2배, 통원 지급 건수는 약 29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심장질환은 뇌혈관 질환과는 다르게 진단받으면 수술을 피하기 힘든 질환으로 많이 여겨지는데요. 22년도 통계 자료를 보시면 다빈도 수술의 순위에 협심증과 급성 심근경색이 각각 10위, 16위에 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의 경우에는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수술을 많이 실시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한 번 수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약 3,500만 원가량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심장 카테터 혹은 스텐트 삽입술의 경우에는 각각 1,400만 원, 1,100만 원에 육박하는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심장질환은 앞서 말씀드렸던 소득 상실 비용과
추후에 회복 기간까지 감안하였을 때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질환 관련해서는 보험으로 든든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는데요. 암 다음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고요. 또 지금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진단받으면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수술비도 상당한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험으로는 이 심장 질환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전문가님, 심장 질환은 보험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네, 심장질환 또한 아까 뇌혈관 질환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질병 코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체 허혈성 심장질환 중에서 급성심근경색이 차지하고 있는 질병 코드는 I21, 22, 23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급성심근경색과 협심증을 모두 포함할 경우를 100%라고 했을 때 전체 허혈성 심장질환 중 급성심근경색이 가지고 있는 비중은 약 9.4%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급성심근경색만 보장을 받는다면 전체 보장 중에 약 90% 정도는 공백이 생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의 허혈이라는 말을 뜯어보면 빌허자의 피혈자, 즉 심장으로 통하는 혈액 공급에 장애가 있는 질병들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장은 근육과 판막으로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를 공급하는 것과는 별개의 질병들이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나 심방조동 및 세동, 그리고 판막에 문제가 있는 심장 판막증까지 모두 보장할 수 있도록 넓은 범위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혈관 질환들은 좀 보장 범위가 넓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고 오늘 조언 주셨고요. 그리고 이 뇌와 심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정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두 질환은 진단비도 중요하지만 수술을 여러 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진단비와 더불어서 여러 번 지급될 수 있는 수술비까지 같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혈관 질환은 한 번 걸리게 되면 완치가 어렵고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미리 준비하셔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특히 보장 범위가 중요한 만큼 지금 가지고 계신 증권을 열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장이 좁은 범위의 보장으로 되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보험료만 내고 나중에 보험금은 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김윤표 전문가님께서 2대 혈관 질환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또 김진수 전문가님께서도 이 2대 혈관의 질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문가님 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앞서 전문가님께서 최근 10년간의 이 뇌랑 심장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걸 좀 한번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암에 대한 발병률이 3명 중에 1명이 이제 보통 암의 진단을 받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라 국민 3분의 1이 암의 진단을 받는다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암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1위가 아니라 오히려 뇌랑 심장에 대한 사망률이 더 높은 나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이거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 한식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한식을 섭취를 할 때 김치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거든요. 그리고 또한 국도 있어야 됩니다. 김치랑 국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맛있고 저한테는 소중한 음식이지만 기본적으로 뜨거운 국물, 위하고 식도에 상당한 무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나트륨에 대한 함량이 상당히 높거든요. 반면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기름진 음식을 좀 더 많이 섭취를 하죠. 뭐 패스트푸드라고 해서 햄버거라든지 피자가 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보다는 뇌하고 심장에 대한 발병률이 높은 건데요. 우리나라도 과거보다는 한식을 기본 베이스로 식사를 하시지만 패스트푸드로 기름진 음식을 드시는 빈도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그러시기 때문에 뇌하고 심장이 지금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사망률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암, 우리나라 국민 중에 3분의 1이 걸린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준비를 하셔야 되는 보험이에요. 다만 암과 비슷하게 뇌랑 심장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후유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암보다도 더 위험한 질병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만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뇌하고 심장도 같이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큰 질병의 진단을 받으셨을 때 병원비를 대체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걸 해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이 식습관이 서구화되면서 이대혈관 질환의 발병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해서만 보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뇌와 심장에 대해서도 준비해야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칭찬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오늘 세 번째로 칭찬받을 보험은 갱신형 보험과 CI 보험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김진수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세상에 안 좋은 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보험들이 더 많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갱신형 보험, CI 보험 최대한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두 상품이 안 좋아서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필요하신 분들보다는 불필요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최대한 갱신형 보험과 CI 보험은 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이 갱신형 보험과 CI 보험을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럼 갱신형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표를 보시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올라간다라고 보통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보험이 아니라 보험료가 변동하는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0세 남성과 80세 남성을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30세 남성보다는 80세 남성분들이 암의 진단을 받을 확률이 더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80세 남성분들이 보험료가 더 비싼 거고요. 반대로 상해는 30세 남성과 80세 남성을 비교를 했을 때 30세 남성이 상해 쪽에선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이유는 30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날 확률이 높다라고 보험사에서 책정을 해서 보험료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갱신형 보험은 첫 번째로 보험료에 대한 변동이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기납 같은 경우에 전 기간 동안 납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0세 남성이 갱신형 암보험을 준비를 하고 80세에 암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총 납입하는 기간이 50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납입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비갱신형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많이들 가입하고 계시는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납입을 하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는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갱신형과 비갱신형 비교를 해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갱신형은 돈도 계속 내야 되고 그리고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보기엔 비갱신형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오늘 갱신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칭찬해 주신다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네, 갱신형 보험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크게는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65세가 넘으신 고연령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보다는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십니다. 이제 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남성 기준 암진단비 1,000만 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갱신으로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암진단비 1,000만 원에 대한 보험료가 41,140원. 으로 되어 있고요.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96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서 960만 원을 납입을 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상 보험으로서는 큰 의미가 없는 상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반면에 갱신형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매달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27,000원이고요. 총 납입하시는 보험료는 648만 원으로 비갱신형 보험보다도 300만 원에 대한 총 보험료를 절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앞서서 제가 이제 암보험을 가입을 제가 한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토대는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암보험을 추가로 보완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암보험만 2억, 3억을 다 비갱신으로 준비를 하기에는 보험료적인 부분이 너무 부담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5천에서 1억 정도는 비갱신형을 준비를 해두시고 나머지 보완 부분에서는 갱신형을 활용을 하시면 되게 좋으신데요. 제가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남성분들도 물론 가족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만 저는 오히려 남성분들보다도 여성분들이 좀 더 가족력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중에서 과거 유명했던 안젤리나 졸리라는 배우들 다들 시청자님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안젤리나 졸리 엄마분하고 이모
부모님이 유방암하고 난소암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에는 유전자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유전자들 중에서 브라카 유전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 브라카 유전자가 변이가 되게 되면 유방암이랑 난소암, 자궁암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들보다 5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엄마하고 이모분이 이제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사망한 이후에 유방 절제를 수술을 했죠. 사실상 헐리우드 배우가 여배우가 유방 절제 수술을 했다라는 건 그때 당시도 상당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결혼해서 물론 제가 액면가는 지금 유부남 같은데 아직 미혼입니다.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마 제 부인이 그런 가족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유방 절제 수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갱신형이라도 보완을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비갱신형으로 하시면 너무 부담이 되시기 때문에 보완을 하실 때 갱신형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좀 더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시는 데 있어서 보험료적인 부분을 좀 더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갱신형이 유리하신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고연령인 경우에는 비갱신형보다 갱신형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보완의 목적으로 갱신형도 추가로 가입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갱신형에 대해서는 이제 다 알아본 것 같은데 오늘 갱신형과 또 CI 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다음으로는 CI 보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참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 이 CI 보험을 칭찬을 한다라는 게 시청자님 근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CI 보험이 아니고요. 2006년 이전에 가입한 CI 보험입니다. 우선은 칭찬하기 앞서서 이 CI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부터 먼저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CI 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초반에 생명보험사에서 나온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크리티컬 일리스라고 해서 이제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CI 보험의 뿌리 자체는 사망보험금입니다. 종신, 즉 사망에 대한 걸 보장을 하는데 이 CI 상태, 중대한 질병의 상태가 되었을 때 사망보험금을 미리 주는 선지급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사망을 해야지만 지급되는 돈인데 내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먼저 주니까 좋은 보험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중대한 질병 CI 같은 경우에는 보장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중대한 질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는 이제 6가지가 있는데요.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 그다음에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이 있고요. 말기 간, 폐, 신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마다 좀 더 상이하게 LTC 상태라는 게 있는데요. LTC 상태 같은 경우는 롱텀 케어라고 해서 장기 요양 등급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장기 요양 등급 상태는 이제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장기 요양 등급인데요. 나라에서 등급을 매길 때에는 크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가 있고요. 5등급이 가장 경미한 상태, 1등급이 가장 중증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CI 보험에서 말하는 이 LTC 상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증인 1등급에서 2등급만을 보장을 합니다. 1등급 보통 이제 많이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아예 혼자서 생활이 안 되시는 중증 치매이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겨우 1등급에서 2등급 사이를 받는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롱텀 케어, 장기 요양에 대한 부분도 거의 대부분 보장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진단비를 수령을 하실 때 어떻게 이제 수령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일반 진단비를 예를 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손해보험사에서 진단비, 암의 진단을 받은 다음에 이 진단비를 수령하시려면 약관상 나와 있는 질병 코드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CI 종신보험에 있는 이 중대한 질병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사실상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민원율 1, 2위를 다툴 만큼 상당히 이제 부지급이 많은 상품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중대한 뇌졸중을 제가 예시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약관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증으로 인한 일반 생활 후유 장애가 25% 이상 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중대한 뇌졸중의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요. 혼자서 먹지 못하고 씻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것을 2개를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사에서 원래는 죽어야지만 나오는 사망보험금인데 큰 질병에 걸렸으니까 내가 사망보험금을 미리 선지급해 줄 게가 아니라 좀 있으면은 이 고객이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해서 선지급을 해주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I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너무나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불필요한 보험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CI 보험을 오늘 칭찬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을 칭찬해 주고 싶으신가요? 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히는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한 CI 보험입니다. 이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이 CI 보험에는 암 진단비에 대해서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서 가입 금액에서 10% 또는 20% 정도가 지급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 진단비가 1,000만 원 가입돼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갑상선암의 진단을 받으시면 10%에서 20%인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되시거든요. 근데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CI 보험은 갑상선암이 일반암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1억이라고 하면 1억이 선지급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에 대한 완치율이 100%가 넘는 나라입니다. 100%가 넘는 이유는 갑상선암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유지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 CI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또 이제 연금 전환에 대한 걸 듣고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절대로 연금 전환을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연금 전환을 하지 마시고 나중에 중도 인출을 하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라고 하시면 CI 보험도 좋은 보험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CI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특히 2006년 전에 가입한 CI 보험을 칭찬해 주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많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 다 좋은 보험입니다. 근데 이제 갱신형 보험을 활용을 하실 때에는 젊으신 분들보다는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비갱신형보다는 갱신형을 활용하시는 게 더 유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3년 갱신, 5년 갱신, 10년 갱신이 아니라 20년, 30년으로 최대한 주기가 긴 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비갱신형으로 보완을 하기에는 보험료적인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우시기 때문에 갱신형을 활용하시고요. 내가 CI 보험을 가입을 했다라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2006년도 이전에 가입하신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꼭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갱신형 보험과 CI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 칭찬 보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어떤 보험인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다음으로 칭찬받을 보험은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에 대해서도 오늘 김진숙 전문가님께서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 상해보험을 저는 이제 국밥 상해보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제가 국밥 먹는 거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요즘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갈비탕 같은 거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면 15,000원, 2만 원까지도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15,000원, 2만 원으로 가지고 이제 보장을 폭 넓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15,000원이요. 15,000원짜리 보험은 사실 저는 잘 모르긴 하는데 15,000원이면 이제 커피 한 3잔 마실 수 있는 정도? 빵이랑 커피 먹으면 요즘에 15,000원 나오더라고요. 오늘 어떤 보험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보험일까요? 네, 우선 시청자님들께서 질병 같은 경우에는 다 대부분 잘 가입을 해두셨습니다. 근데 이 상해에 대해서 좀 이제 경각심이 없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질병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보험사에서 말하는 상해는 3가지가 부합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연, 두 번째는 급격, 세 번째는 외래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예측하지 못했을 때 내가 사고가 나는 거를 상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위가 이제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은 병원 가셔가지고 검진도 하시고 약도 드시잖아요. 하지만 상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기 때문에 오히려 질병보다도 훨씬 더 걱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우선 제가 플랜을 한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입 가능한 연령은 10살부터 이제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험 기간은 이제 3년, 5년, 10년 또는 65세 80세, 100세로 연만기, 새만기가 다 가능한 상품입니다. 납입 기간은 3년, 5년, 10년, 15년, 20년 자유롭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보장 내용에서 설명을 드리면 상해 후유장애 1억 원, 그다음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골절 진단비 30만 원, 5대 골절 진단비 100만 원, 그리고 상해 입원일당 하루당 2만 원, 골절 수술비 10만 원 플랜입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3개월 이내에 병력만 없으면은 입원을 하신 지 한 4개월 되신 분들도, 또는 골절 되신 지 5개월밖에 안 되신 분들도, 수술한 지 6개월밖에 안 되신 분들도 다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최저 보험료는 10,000원으로 가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해 같은 경우에 또 장점이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갱신형이 아니라 비갱신형인데도 불구하고 2만 원이 안 되는 금액으로 이 상해 담보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좋습니다. 방금 보장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용어들 자체가 이렇게 익숙한 용어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말씀해주신 플랜대로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보장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실제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분은 이제 30세 남성분이셨거든요. 30세 남성분이었는데 등산을 하시다가 낙상 사고로 인해서 흉추하고 대퇴부가 골절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셨고 60일 동안 입원을 하신 다음에 20%에 대한 후유장애가 발생하셨던 분인데요. 이렇게 발생하신 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플랜을 토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상해 후유장애를 1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해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상해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퍼센티지별로 지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해 이제 후유장애를 1억 원을 준비를 해두셨기 때문에 2천만 원이 지급이 되시는 거고요. 골절이 되셨기 때문에 골절 진단비 30만 원, 그다음에 5대 골절 진단비 100만 원이 지급이 되시는 거고,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씩 60일 동안 입원을 하셨기 때문에 총 120만 원이 지급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그다음에 다 합쳐가지고 15,000원짜리 보험을 가입을 하셔서 이분이 총 받으신 금액이 2,36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보장을 받으셨습니다. 네. 등산 중에 낙상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이 흉추 대퇴부 골절에 대해서 받은 총합금인데요. 2,360만 원입니다. 사실 보험료가 계속 저렴하다고 말씀은 해주고 계신데 이렇게나 많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료가 과연 정말 저렴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보험료 예시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게 사실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이제 산출하는 걸 이제 계리를 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플랜을 준비를 하면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즐거웠는데요.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자, 보통 보험료라고 하면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더 비싸고,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보다는 젊으신 분들의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험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플랜입니다. 30세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18,700원대가 나왔습니다. 근데 반면에 여성분들은 16,950원이 나왔죠. 40세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한 10살이 더 이제 늘어난 상태죠.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18,800원대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18,200원대입니다. 근데 여기서 50대로 넘어가면 좀 더 재밌습니다. 아까 40대 남성분들 제가 아까 18,8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연세가 더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800원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험회사에서는 50대 분들보다는 40대 분들이 아무래도 등산도 더 많이 다니시고 뭐 조기 축구회라든지 이런 것들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고가 날 확률이 40대가 더 높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하셔서 40대가 50대보다 보험료가 더 높은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60대로 넘어가면 제일 재밌어집니다. 보험료가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16,000원으로 제일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60세로 넘어가면 여성분들 보험료가 17,0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상해에 대한 그 위험률이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 이거 보면서 좀 슬펐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나이별, 성별로 되어 있는 보험을 보니까 남성의 경우에는 40대일 때 가장 비싸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50대일 때 가장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나이별로 그리고 성별별로 보험료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모두 2만 원대 안으로 준비해 볼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상해보험까지 해서 4가지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카카오TV와 네이버TV,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보험 불만제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